실순여행을 해외로 가기로 했어요. 바다를 보러 가자며 며느리와 약속을 했죠.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했고요. 마음 한구석이 쓰렸지만 괜찮다. 일은 중요한 거다.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 준비가 또 소소한 재미였죠. 롯데 면세점에 들러 선글라스를 맞춰보고 며느리가 헬렌 카민스키 모자라면서 예쁜 걸 골라 씌워줬어요. 어머니, 이게 제일 잘 어울려요. 그 말이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어쩌다 거울을 볼 때마다 오래 웃음이 남았습니다. 여행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설렘은 커졌습니다. 아들과 같이 못 가는 건 영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사진 많이 찍어 보내주면 되겠지. 스스로를 달랬죠. 당일 부랴부랴 인천공항으로 가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쪽 좌석에 앉아 구름을 내려다보며 아휴, 나도 다 왔다 하고 속으로 읊조렸죠. 기내식이 입에 맞더군요. 아들한테도 먹여봤으면. 그 생각이 스치고 웃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다낭에 내리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다가 코앞에 있는 도시 특유의 짭조름한 바람, 낯선 세계 간판들, 오토바이 소리, 호기심 많은 내 얼굴. 며느리는 능숙하게 길을 찾았고 리조트 수영장에서 야간에 물도 살짝 적셨습니다. 물살이 살랑거리면 마음도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살아있네. 나 아직 행복하다. 다음 날 점심. 우리는 미쉐린 가이드에 오른 레스토랑에 들렀습니다. 검은 앞치마를 맵시 있게 맨 직원이 물을 놓아주고 유리잔에 비친 불빛이 반짝했죠. 어머니, 화장실 좀.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메뉴를 훑었습니다. 낯선 이름들, 낯선 조리법. 그런데 그때였어요. 낯선 남자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급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도망치세요. 지금 이 건물에 문제가 있어. 위험하니 피해야 해요. 그는 그 말만 던지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본능처럼 가방을 움켜쥐고 뛰다시피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서 멈춰 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오토바이가 지나다니고 아무 일도 없는 듯한 공기 속에 저만 덩그러니. 그런데 며느리가 한참을 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나타난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방금 일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도망치라며 건물이 곧 무너지니 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라고. 며느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일 다 있어요. 정말. 다낭도 안전한 도시라는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놀란 저를 달래는 말이 고맙긴 했지만 뭔가 너무 태연한 표정. 어딘지 몰라도 작은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다낭에 친구가 있다며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수영도 하셨고 방에서 쉬고 계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갔는데 금방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는 가끔 연결되지 않았고 연락이 닿아도 곧 갈게요. 이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해외니까 통신이 불편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면 묘하게 자리를 비우는 타이밍. 가끔은 나를 두고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는 듯한 발자국. 그리고
우리는 우연히 같은 거리 모퉁이에서 그 남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레스토랑 밖으로 도망가라고 말하며 저를 끌어내던 바로 그 사람. 며느리는 그를 보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잠깐 숙이더니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그 사람인가 봐요. 아무래도 저 친구 좀 금방 만나고 올게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뭔가 있다. 나만 모르고. 그날 밤 리조트의 수영장 물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깊었습니다. 물 위에 비친 전등이 흔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밑으로 푹푹 꺼져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못 오게 된 게 정말 일 때문이었나? 아니면, 아니지. 좋지 않은 상상을 멈추려면 기도처럼 숨을 고르는 수밖에요. 그럼에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점심. 우리는 강가 쪽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늘막 아래 앉아 달콤한 음료를 마시는데 멀찍이 서 낯익은 실루엣이 스쳐갔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좀. 안 돼. 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같이 가.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따라 걸었습니다. 골목 하나를 돌자 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죠. 말해. 지금. 여기서.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팻말이 덜컥거렸고 나무잎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녀의 첫마디가 칼날처럼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 예전 제 연인이었어요. 사람의 심장이 어떻게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턱이 떨렸고 발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 전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어요.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늦게 들어오던 날들. 새벽까지 일을 하던 모습. 엄마, 다녀올게요 하며 웃던 그 얼굴. 그 앞에서 며느리가, 내가 믿었던 그 애가 거짓말을 했다니. 저는 그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 입으로 말하라고. 그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눈이 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현수. 그러니까 제 남편, 어머니 아들이 요즘 회사 때문에 못 온 거 아니에요. 세상이 또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아직 확진이라 말하긴 이르지만 혈액 쪽 수치가 나빠서 정밀 검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어머니 속상하실까봐. 일부러 이를 탓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왜 얘는 여기에? 제가 남자를 가리키며 말하자 그녀가 이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 연인이었지만 지금은 남편의 잠재적 골수 기증자예요. 그 한 문장에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뭐라고? 남편과 혈액형이 맞고 검사에서 HLA가 일부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에선 바로 절차가 복잡하니 이쪽에서 먼저 가능성만 확인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외국계 회사 다니면서 다낭에 파견 나와 있고 제가 사정해서 검사를 서류를 부탁했어요. 그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어르신을 밖으로 모신 건 진짜 위험해서가 아니라 어르신께서 자리를 비키시면 여느님과 병원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흙탕물처럼 탁했지만 낭비하지 않은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을 살리고 싶었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어머니 모시고 여행하고 밤에는 병원과 메일을 주고받고 이 사람과는 서류와 검사를 그렇게 버텼어요. 그제야 며느리가 자꾸 자리를 비우던 이유,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는 말, 연락이 안 되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박혀 있던 칼날이 뽑히기 시작했죠.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며느리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현수 씨는 어머니의 평생을 생각해 끝까지 숨기려 했어요. 확진도 아니고 희망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 안고 가고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얼마나 쉽게 의심으로 기울고 또 얼마나 쉽게 눈물로 기울어지는지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의심은 칼이고 눈물은 기름이더군요. 불꽃은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꺼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들은 지금 제가 겨우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정밀 검사 받으면서 회사엔 양해를 구해놓고 버티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만난 건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한 미리 준비예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 남자가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서류였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글씨로 확인용 문장들이 촘촘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있지도 않았고 아들의 이름도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종이는 이들의 결백을 증명한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며 모자챙을 눌러내리며 나는 내 마음속 죄를 살폈습니다. 화가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상처는 상처니까요. 하지만 칼을 내려놓을 수는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랑의 모양이 엉망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사랑은 사랑이니까요. 그만큼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은 흉내 낼 수가 없으니까. 여행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바다는 처음 날보다 더 파랗게 보였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 그렇게 보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을 때 나는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을 넣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아들에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다 말하진 않을 겁니다. 엄마는 내 편이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번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비행기에 그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왜 여기에? 하지만 그는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작은 쿨러 가방 같은 걸 들고 승무원과 얘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검사용 샘플을 급히 옮겨야 한대요. 서울 병원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과 안도가 여전히 엎치락뒤치락했지만 이제는 안도가 조금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비행기 화장실 근처 복도가 분주했습니다. 사람이 오가고 승무원이 스쳐가고 나는 멀리서 그 남자가 쿨러를 움켜쥔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이 낯설지 않게 보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려는 손은 누가 잡아도 닮아 있습니다. 엇나간 마음도 그 순간만큼은 제자리를 찾는 겁니다.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환승객들 사이로 밀려 나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울 들어가면 먼저 병원부터 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을 한 번 꼭 잡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잡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내가 처음 면세점에서 모자를 씌워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밤에 울기도 하고 어설픈 용기도 부리는 손이었습니다. 그래, 너도 사람이지.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지. 집에 돌아오자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나는 딱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너, 어디야? 잠깐 침묵. 회사.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따뜻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회사. 끝나고 엄마 집으로 와라. 국 끓여줄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골목의 가로등이 아직 켜지지도 꺼지지도 않은 시간. 그 사이 어딘가에 서 있는 게 참 사람답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조용히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 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내 잘못 알아. 하지만 내 마음도 알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이 또 젖었습니다. 어머니, 우린 같이 살릴 거야. 같이 지킬 거야. 그러려면 다음부터는 같이 정직할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조용히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김이 우리 집의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뜨겁고 때로는 앞이 안 보이지만 금방 거쳐서 서로 얼굴을 다시 보게 해주는 것. 그게 김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며칠 뒤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의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어둡지만은 않았습니다. 경계선이에요. 희망이 있습니다. 일단 경과를 더 보고 필요하면 준비된 분과 더 맞춰볼 겁니다. 의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희망을 정확하게 말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먼 발치에서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멈춰 서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네. 그 말에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낮의 그림자는 밟아도 괜찮습니다. 밤의 그림자는 포근합니다. 그날 그림자는 낮도 밤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 우리 모두가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괜찮아질 거야. 그녀가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 웃음에는 아직도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이제는 믿음이 더 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나아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같은 방향으로 걷는가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옷장 위에 올려둔 헬렌 카민스키 모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살짝 털었더니 그때의 다낭 바람이 손끝으로 돌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모자를 쓴 날의 나, 면세점 거울 앞에서 웃던 나, 밥을 먹으며 무심히 행복했던 나. 그날의 나는 몰랐습니다. 사랑이 때로는 거슬리는 물결로 다가와도 결국에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걸. 목이 잠시 메었지만 나는 거울을 보며 모자를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말했습니다. 모두 다 잘 될 거다.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정말 기적처럼 아들이 완쾌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내려앉는 순간이었죠. 엄마, 나 괜찮아졌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어나가며 그동안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서류 교신, 조심스레 수영장 물살을 보며 눈물 참던 순간, 비행기에서 숨 죽이던 순간들, 모두 그 안에서 숨 쉬고 있더군요. 우리 가족, 온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가자, 모두 함께.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파리행 항공권을 예약했어요. 프랑스.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도시. 들어보면 설레고 입 안에 생기가 도는 이름. 그곳에 이제 우리 셋이 가게 됐습니다. 여권을 챙기며 어디가 제일 보고 싶어요? 며느리가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펠탑. 그리고 세느강. 그리고 마들렌 성당 앞 크루아상. 며느리와 우리는 각자의 파리 단골 플레이스를 잔뜩 이야기했어요. 아들은 회사 휴직 인사만 겨우 하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여행 전 전화에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파리 시내 골목. 바게트와 크림이 녹아내리는 카페 앞 그 의자에서 우리 셋이 웃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행복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다가와 어르신, 어서 도망치세요라고 속삭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공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 말이 어떤 얼굴로 다가오든 우리가 끝까지 듣고 끝까지 묻고 끝까지 손을 잡으면 언젠가 그것도
우리의 감동으로 남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문을 열고 현관에 신발을 나란히 놓습니다. 아들의 신발, 며느리의 신발, 그리고 제 신발. 세 켤레의 방향이 같으면 우리는 어디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 길 끝이 바다든 병원이든 부엌이든 갇히면 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우리가 결국 지키려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그리고 부디 여러분의 집에도 오늘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